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별장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수차례 접대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이 기초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에 대한 보도와 관련해 검증 작업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도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조 장관은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째인 오늘 한일 양국이 WTO 소송전을 앞둔 양자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불매운동도 석 달째 이어지면서 일본 유니클로 본사가 한국 사업에서 수익이 줄었다고 공식 발표하는 등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화성 8차 사건 증거물도 국과수의 DNA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터키가 쿠르드 민병대가 있는 시리아 동북부를 공격한 지 이틀 만에 마을 10곳을 점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군인 약 50명이 숨졌고 9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민간인 수십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 전기차.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오늘 아침 한 언론 보도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윤 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는데도 수사단이 기본적인 사실 확인 없이 수사를 끝냈다는 겁니다. 대검찰청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인사검증 당시 민정수석실도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이 보도를 한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오늘 바로 고소하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파장이 커지자 윤 총장이 임명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국 법무부 장관도 입장을 냈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이런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오늘 뉴스룸은 윤중천 씨 조사와 관련됐던 곳들을 다각도로 취재해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찾아봤는데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의 보도였는지 또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이서준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한겨레 신문 1면입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윤석열 검찰총장도 별장 접대를 받았다고 진술했고 검찰이 이를 보고받고도 기초조사도 하지 않은 채 덮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학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과정에서 2013년 당시 검찰과 경찰의 1차 수사 기록에도 윤석열이란 이름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확보한 윤 씨의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란 이름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찰청은 검찰총장은 윤중천 씨를 전혀 알지 못하고 원주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고 했습니다. 검찰총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했다고도 했습니다. 이어 오후엔 윤석열 총장이 서울 서부지검의 한겨레 신문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검은 이번 허위 보도가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수사 사건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진상 규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고소 사건에 대해 일절 보고받지 않고 관여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정정보도 청구 등 민사상 책임도 끝까지 묻겠다고 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의혹을 검증했지만 사실이 아닌 걸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침 출근길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했지만 파장이 커지자 오후에 이와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이도성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검증이 이루어질 때 조국 법무부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이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할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책임자였던 겁니다. 한겨레 신문의 보도가 알려지자 대검은 윤 총장에 대해 민정수석실이 검증했고 사실무근으로 결론 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조국 장관은 말을 아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일정이 좀 많아서. 하지만 파장이 커지자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입장을 내놨습니다.
현 검찰총장의 후보 시절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알려드린다며 당시 민정수석실 차원에서 보도 내용에 대한 점검을 했지만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윤석열 총장의 관련성에 대한 조사를 했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결론 냈다는 취지입니다. JTBC 이도성입니다. 저희 JTBC는 이와 관련해 당시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 또 경찰 및 검찰 수사팀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했습니다. 이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당시 조사단의 자료 가운데 외부에서 별도 면담을 한 자료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한 번 등장합니다.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이 원주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후 윤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자료를 보여주며 법조인들과의 관계를 물었는데 여기서는 윤 총장이 빠졌습니다. 당시 조사단 관계자는 윤 씨의 전화번호부나 수사 기록에도 윤 총장의 이름이 들어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JTBC는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보도 직후 당시 진상조사단과 외부 위원들, 과거 수사팀, 김학의 수사단 등 관련된 인물 상당수를 취재했습니다. 취재 결과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12월까지 윤중천 씨를 2차례 만납니다. 조사단이 꾸려진 서울 동부지검이 아닌 서울 시내의 다른 장소에서 만났습니다. 본조사에 앞서 기초조사와 설득을 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4시간 정도의 면담이 끝나면 참여했던 검사와 수사관이 메모와 기억을 맞춰 복귀하는 방식으로 요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윤 씨가 대화 녹취에 불편함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이 요약서 중 2번째 면담에 윤 총장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신의 법조 인맥을 설명하며 10여 명의 판검사를 말하는데 그중 한 명으로 언급됩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해선 검사장 승진이 자신의 일처럼 힘써준 것처럼 말하고 또 다른 검사들에 대해선 어울려 골프를 치거나 술집을 함께 다닌 팀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윤 총장에 대해선 임모 씨 소개로 알고 지냈다며 원주 별장에 온 적이 있는 것 같다고 말한 걸로 정리했습니다. 대부분의 인물들에 대해선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만 윤 총장에 대해선 단 한 줄 정리된 내용이 전부입니다. 면담 관계자는 이어 2013년 김학의 수사 때 경찰이 윤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전화번호부에 등장한 법조인들과 어떤 인연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물은 겁니다. 윤 씨가 10여 명의 특정 법조인들과 어떻게 만나게 됐고 무엇을 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이를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에 대한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윤 씨의 전화번호부에 윤 총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윤석열 총장 이름이 나온다는 윤중천 씨 면담 보고서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서준 기자, 우선 이 면담 보고서가 작성된 경위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지난해 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다라면서 이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권고를 했습니다. 그 뒤에 이 진상조사단의 검사와 이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담당팀이 꾸려졌고 이 담당팀은 이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사전조사에 나섰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했던 인물이 바로 건설업자 윤중천 씨였습니다. 예, 김 전 차관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고 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바로 윤중천 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윤 씨는 조사에 대해서 거부감을 표했고 강제 조사를 할 수 없던 상황이라서 이 조사단은 일단 조사를 받자라고 설득하는 데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조사단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이 동부지검 대신에 이 서울 시내의 호텔 등에서 따로 만나서 면담부터 한 건데요. 2번의 면담이 이뤄졌고 그중 2번째 면담 그리고 여기에서 작성된 이 면담 보고서가 지금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예, 그 2번째 면담에서 작성된 면담 보고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설명을 해볼까요? 네. 지난해 12월 26일 이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 2명 그리고 수사관 1명, 이 총 3명이 윤중천 씨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만납니다. 조사를 거부했던 만큼 이 자리에서 윤중천 씨는 녹음을 거부했습니다. 이 관계자들은 그래서 조사 뒤에 따로 만나서 그날 윤 씨가 어떤 말을 했는지 메모를 한 것과 또 기억들을 복귀해서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이 요약 정리해서 만들어진 이 문건, 이것이 바로 면담 보고서인 겁니다. 예, 그 보고서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보고서의 분량은 한 10장 남짓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또 성접대 여성들에 대한 얘기들이 주된 내용입니다. 윤 씨가 자신의 법조인 인맥을 자랑하는 부분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윤석열 검사장은 임모 씨 소개로 알게 됐는데 이 별장에 온 적 있는 것도 같다. 이 한 문장이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조사단 관계자들이 윤 씨 휴대전화의 전화번호부에 있는 이 법조인들을 한 명 한 명 제시하면서 어떻게 알게 된 사이냐라고 물었는데 이 부분에서는 윤석열 총장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앞서 면담이 녹음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윤중천 씨가 거부를 해서 녹음을 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 실제 면담 자리에서 윤중천 씨가 윤석열 총장의 이름을 거론했는지는 문서로만 지금 남아있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이 문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 사람이 그날 메모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서 정리 요약한 겁니다. 당시 조사단이던 박준영 변호사에 따르면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했는데요. 윤 씨와 면담한 이 세 명 중에 한 사람은 윤석열이란 이름이 면담에서 나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했다고 오늘 인터뷰에서 전했습니다. 예. 박 변호사는 윤중천이 자기과시가 심한 사람이라서 진술 자체가 믿기 어렵고 충분히 검증해야 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당시 윤 씨는 조사단 조사 과정에서도 이 비공식 면담에서는 과장되게 여러 인사 이름을 얘기하다가 정식 조사에서는 말을 바꾸고 입을 닫는 일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또 해당 보고서를 다시 윤 씨에게 보여주고 이렇게 말한 게 맞느냐라고 재확인을 하는 절차도 없었다고 합니다. 예. 저희 그리고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윤중천 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을 때 그 휴대전화 안에 저장돼 있던 전화번호부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나 번호가 안 나왔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윤 씨 휴대전화는 모두 포렌식 분석이 됐는데 여기에서 윤석열 총장의 이름과 번호는 나온 적이 없다고 합니다. 한겨레 신문은 2013년 검찰과 경찰 수사 때 확보된 윤중천 씨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 이름이 나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취재팀이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팀에 모두 확인을 했지만 검경 수사팀 책임자들 모두 윤석열이란 이름을 어느 증거물에서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 면담 보고서에서도 뒷부분에 경찰이 포렌식해서 확보한 이 전화번호부에 나온 주요 인물들을 하나하나 물어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서 아무런 윤석열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자, 일단 저희 취재 결과 이 보고서에서 이런 배경으로 윤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전해드린 겁니다. 자, 한겨레 신문의 입장은 추가로 나왔습니까? 네, 한겨레 신문은 후속 보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해당 취재 기자가 이미 후속 보도를 라디오 방송 등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 사실상 했고요. 또 앞선 보도에서 이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에게서 취재한 내용이라고 밝혔던 만큼 추가적인 의혹 제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오늘 대구 고등검찰청의 국정감사에서는 윤 총장 의혹 보도와 관련한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김학의 사건의 재수사를 이끌었던 여한섭 대구지검장이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 지검장은 조사를 해봤지만 윤중천 씨가 윤 총장을 모른다고 했고 증거 자료에도 윤 총장의 이름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공다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정감사에 나온 여한섭 대구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윤중천 씨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이 확보된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공식 진술서나 보고서가 아니라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관계자가 윤중천 씨를 만나 면담한 것을 요약한 보고서에 한 문장 정도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명백하게 내가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 왔다 이런 취지가 아니고 별장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 했는데 그중에 온 적이 있는 것도 같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수사단이 이에 대해 물어보자 윤중천 씨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기록을 인계받은 이후에 윤중천에게 이제 그 면담 보고와 같은 얘기를 한 적이 밖에서 만나서 얘기한 적이 있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여지검장은 윤중천 씨가 갖고 있는 명함이나 전화번호부에서 윤 총장의 이름이 나왔다는 한겨레 신문 보도 내용도 부인했습니다. 통화 내역이나 아니면 휴대폰이나 어디에 뭔가 객관적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단서가 없습니다. 여 지검장은 관련 의혹과 관련해 객관적 증거가 없어 더 이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지 의혹을 조사 없이 덮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JTBC 공다솜입니다. 앞서 신문 보도에서는 윤석열 총장 이름이 담긴 진술 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받아 검찰에 넘겼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사위의 입장은 달랐습니다. 과거사위 위원들은 활동 당시 진술 보고서라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또 공식적으로 관련 자료도 받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한겨레 신문은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에 윤중천 씨의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냈고 과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검찰에 넘겼다고 보도했습니다. 진상조사단이 윤 씨에게서 윤 총장과 친분이 있다, 원주별장에서 수차례 접대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해당 내용을 담은 보고서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복수의 위원들은 해당 보고서를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받은 적도 없고 이를 대검에 전달한 바도 없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진상조사단이 과거사위원회에 보고한 문건은 기간 연장을 위한 중간보고서와 최종 권고안 확정을 위한 보고서뿐이라고 했습니다. 조사 상황을 설명할 때도 관련 진술을 담은 보고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수사 권고를 할 때도 3명의 전직 검찰 고위 인사들 외엔 어떤 인물에 대한 내용도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예, 윤석열 총장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무엇인지 바로 또 청와대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심수미 기자, 청와대는 윤 총장 관련 보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조국 장관이 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힌 게 오늘 오후 6시가 좀 안 됐을 텐데요. 이보다 3시간쯤 앞서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이곳 춘추관에 왔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 보도에 대한 질문에는 확인해 줄 수 있는 게 없다, 드릴 말씀이 없다, 모른다, 이 3가지 말만 반복했습니다. 예, 대검찰청이 보도를 반박하면서 그 근거로 민정수석실에 검증을 들지 않았습니까? 이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습니까? 네, 민정수석실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파악한 바가 있다, 이런 대검 발표문을 두고 어떤 근거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사실관계 여부는 물론 어떤 부분을 검증받았는지 또 검증의 결과가 무엇인지 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검증의 주체인 청와대가 확인해주지 않으면 누가 확인해줄 수 있느냐고 기자들도 여러 차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은 같았습니다. 예. 자, 청와대가 모른다는 입장을 반복하는 그런 상황인데 어떤 배경이 있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부터 청와대 내부를 취재했는데요. 이미 관련 첩보가 큰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던 점은 비공식적으로는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처의 산하 기관장 보도에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여러모로 격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또 이번 보도 배경에 조국 장관 수사가 관련 있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전혀 논의한 바 없다고 했습니다. 사실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다는 겁니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확고하다, 검찰 수사는 수사대로 엄정하게 이루어지고 법무부는 법무부의 일을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이번엔 정치권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 외에는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조국 장관 수사에 대한 물타기다, 최동욱 전 총장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한 한겨레 보도에 대해 말을 아꼈습니다. 사실 여부를 제가 확인을 해야죠. 기사만 보고 기사를 불신한다는 건 아니지만 기사만 보고 제가 지금 대답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대변인들의 브리핑에서도 윤 총장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상황을 더 지켜본 뒤 판단하겠다는 겁니다. 당의 공식 입장과는 별개로 윤 총장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국민 앞에 명백하게 본인의 연루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윤중천과의 관계 여부에 대해서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검증해 사실 무근으로 결론 내렸다는 윤 총장 측의 입장에도 당 의원은 검찰이 덮었다면 민정수석실에서도 이 문제는 모르고 검증했을 것이란 취지로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에 대한 물타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흠집내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물타기, 본질 흐리기 공작은 지칠 줄 모릅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언론 인터뷰에서 최동욱 전 검찰총장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국정원 댓글 수사를 지휘하던 최 전 총장이 혼외자 의혹으로 물러난 걸 빗댄 건데 당시 시작은 조선일보의 보도였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과 관련한 수사 소식입니다. 최근 조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검찰은 영장 재청구를 위한 보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또 인터넷 방송에 출연한 증권사 직원도 논란이 돼서 검찰 안팎이 시끄러운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검찰은 내일 정경심 교수를 소환해 조사를 이어갑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여성국 기자, 정경심 교수가 내일 또 나온다고요? 어떻게 좀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네, 검찰은 정 교수 측과 일정을 조율한 끝에 정 교수의 소환일을 내일로 정했습니다. 지난 8일에 이어 네 번째 조사입니다. 당초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한 조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고 조서 열람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정 교수에 대한 조사가 계획보다 길어지고 있습니다. 네, 조사가 정말 길어지고 있는데 내일이면 네 번째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그럼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다고 보면 될까요? 네,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선 자녀 입시 관련 의혹들과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이 이뤄진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과 웅동학원 등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부분들, 즉 다른 부분들에 대한 조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내일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사의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직 사모펀드나 웅동학원 관련한 의혹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앞으로 몇 차례 조사를 더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정 교수 동양대 PC 반출을 돕거나 자택 하드디스크를 교체해줘서 논란이 됐던 증권사 직원과 또 정 교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서 검찰이 현장 조사까지 했었죠. 그건 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검찰은 현재 정 교수가 사용했다는 개인 노트북의 행방을 찾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증권사 직원 김모 씨와 함께 지난달 6일 김 씨가 정 교수를 만난 여의도 호텔의 CCTV 영상을 검증했는데요. CCTV에는 김 씨가 정 교수에게 노트북 가방을 전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 교수는 이 가방 안에 노트북이 없었다고 주장했고 김 씨는 정 교수가 노트북을 꺼낸 걸 봤다고 해 진술이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내일 정 교수를 조사하면서 노트북에 대한 확인도 다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여성국 기자였습니다. 오늘 열린 국정감사도 조국 장관 관련 의혹이 주요 이슈였습니다. 조 장관 딸이 인턴을 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는 인턴 증명서 발급 문제와 함께 조형물에 조 장관 딸 이름이 새겨진 걸로 야당의 집중 공세를 받았습니다. 부산시 국감에선 6학기 내리 장학금을 준 것과 관련된 논란이 다시 불거졌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야당 의원들은 이병권 키스트 원장에게 조국 법무부 장관 딸 인턴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부산의전원에 제출한 자기소개서에는 키스트 인턴 시기를 2010년으로 기재를 했는데 키스트에서 발급한 서약서에는 201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턴 활동 시기를 허위로 적은 데다 증명서도 발급 권한이 없는 이광열 키스트 기술정책연구소 소장이 개인적으로 내줬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 소장은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출입 기록이 사흘에 불과한 건 여럿이 들어가며 출입증을 따로 태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조 장관의 해명이 위증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한 사람이 방문증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우르르 따라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인턴 기간이 며칠에 불과한 조 장관 딸 이름을 기관 조형물에서 지우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부산시 국감에선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의전원 교수 때 조 장관 딸에게 6학기 연속 장학금을 준 것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이어졌습니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노 원장을 임명한 뒤에야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JTBC 강버들입니다. 이른바 패스트트랙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 추가로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현재까지 아무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죠. 국정감사 기간 중엔 국감이라 못 나간다 하고 있어서 검찰은 국감 일정을 확인하고 매주 소환자를 정해 부르고 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에게 다음 주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윤상현, 이종구, 김승희, 윤재옥 의원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패스트트랙 법안이 상정되는 과정에서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1일 자진 출석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황교안 대표는 이번 소환에선 빠진 걸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오늘까지 수사 대상인 한국당 의원 60명 중 37명에게 조사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과 겹칩니다. 한국당은 국정감사 기간에 의원들을 소환하는 것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검찰에선 국감 일정이 비는 날엔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한국당 의원들과 일정 협의가 되지 않아 매주 소환자를 검찰이 정해 통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역시 출석 통보를 받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일정을 마친 뒤 검찰 조사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일본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오늘로 꼭 100일째입니다. 이 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선 한국과 일본 두 나라 통상 담당자들이 만나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일본을 WTO에 제소하면서 첫 단계인 양자 협의에 들어간 겁니다. 이 협의도 성과 없이 끝난다면 본격적인 재판 절차를 밟게 되는데요. 이런 정부 대응과 별개로 우리의 불매운동은 여전히 뜨겁고 또 파장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세누리 기자가 불매운동 100일이 남긴 것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산 맥주라던가 그런 거는 안 사고 있거든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미워갖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불매운동 하는 거는 자유라고 생각하고 안 사고 안 간다는 시민들의 불매운동은 100일 동안 더욱 거세졌습니다. 일본산 맥주는 사실상 수입이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일본차 비중은 5%대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일본 여행객이 확 줄면서 일본에서 쓰는 돈도 줄었습니다. 지난달 일본에서 쓴 신용카드 액수가 1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불매운동이 막 시작됐던 7월부터 감소폭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대신 제주도 여행이나 다른 여가 활동 등 국내에서 쓰는 돈은 늘었습니다. 불매운동이 계속되자 일본 유니클로 본사는 한국에서 매출과 이익이 모두 줄었고 내년에는 큰 폭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본 기업만 타격을 입은 건 아닙니다. 한국의 불매운동하고 일본 안가기 운동이 지금 일본 정부에게 비판으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매운동이 일본 정부까지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JTBC 이세누리입니다. 수출 규제 이후 공장이 멈춘다든지 하는 피해는 없었지만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100일이 지나는 동안 위기를 기회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졌죠. 지나치게 일본에 의존하는 걸 빠르게 바꿔나간다면 수출 규제는 오히려 일본의 부메랑이 돼 돌아갈 거란 얘기입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수출 규제가 현실화하자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대체품이 속속 확보되면서 공장이 멈추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는 잦아들었습니다. 3대 품목 중 하나인 불산액의 경우 중국, 대만 등의 국가로 수입국을 다변화하여 일부 생산 공정에 투입 중에 있으며 문제는 여전한 불확실성입니다. 일본 의존도를 낮추지 않는 한 언제든 위기가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오늘 매년 2조 원 이상 재정을 투입해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역시 수출 규제의 영향에서 자유롭진 않았습니다. 불매운동이 본격화한 지난 8월,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10% 가까이 줄었습니다. 주요 거래처를 뺏긴 일본 기업, 관광객이 줄어든 지자체에선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WTO 양자 협의에 영향을 줄지, 또 22일 새 일왕 즉위식 등을 계기로 양국이 외교적 타협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 관련한 새로운 소식입니다. 앞서 4차례의 사건에 이어서 3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가 나온 걸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제 경찰은 이춘재의 뒤늦은 자백으로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에 집중할 방침인데 DNA 확보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경찰이 4차, 5차, 7차, 9차 사건에 이어서 3차 사건 증거물에서도 이춘재의 DNA를 확인했습니다. 화성살인 사건 10건 중 절반에서 이춘재의 DNA가 확인된 겁니다. 국과수는 피해자의 속옷 등 당시 증거물에서 이춘재의 흔적을 찾았다고 최근 경찰에 알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3차 사건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 피해자가 발견된 탓에
증거물 일부가 바스라지는 등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았지만 DNA는 남아 있었습니다. 이춘재와 피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의 DNA는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3차 사건은 1986년 12월 12일 24살 권모 씨가 살해된 사건입니다. 권 씨는 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다 실종됐는데 4개월 뒤인 1987년 4월 23일 축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양솔은 스타킹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에는 속옷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이춘재의 수법과 비슷합니다. 권 씨가 발견된 장소는 이춘재가 다녔던 공장과 걸어서 1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경찰은 진범 논란이 일고 있는 8차 사건의 증거물 일부도 국과수에 검증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토끼풀 등 증거물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어서 DNA 검출이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경찰은 8차 사건 증거물의 DNA 분석이 끝나는 대로 2차 사건 증거물의 DNA 분석도 의뢰할 계획입니다. JTBC 이수진입니다. 서울총신대학교에서 한 교수가 수업 중에 성희롱 발언을 해 논란입니다. 화장하는 여성을 매춘부에 비유했는데 저희 취재진이 입수한 음성 파일에 이런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해당 교수와 총장까지 공개 사과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4일 총신대 신학과 A 교수의 교양 수업에서 나왔습니다. 이날 수업에서 헤어롤을 하고 있던 학생을 지적하던 그는 곧이어 여성의 화장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힙니다. 멀쩡한 대낮에 길거리에서 이 거울을 보고 화장하는 거지 그게 몸파는 여자들의 행동이지 그게 정상인이 아니냐. 외국에 나가면 매춘부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도 합니다. 벗으라고 하는데 시민들은 대학생같이 생겼는데 지금 매춘을 하는구나. 내가 교수가 아니라면 돈이 한 10,000원 줄 테니까 달래기 하고 싶어. 목사이기도 한 A 교수는 곧 공개적으로 사과했지만 논란은 더 커졌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한 말이었고 또 10,000원을 준다는 건 한국에 온 외국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생각에서였던 겁니다. 비판이 커지자 교수는 사과문을 고쳐 다시 붙였습니다. 착잡하기도 하고 좀 씁쓸하기도 하면서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마음이 그렇게 또 좋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총신대도 오늘 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붙이고 진상조사를 거친 뒤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과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장애인을 비하하는 발언이 잇따르고 있는데 인권위가 한 건도 제대로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어 이런 막말이 계속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누가 당신한테 자격받았어? 위원장님. 웃기고 왔냐면 정말. 위원장님. 장애인단체 회원들은 여상규 자유한국당 의원의 발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장애인이라는 존재는 여전히 그들 머릿속에 인간 이하도 아닌 사람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정치인들의 막말. 관련 단체는 그때마다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지만 아직 한 건도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난해 말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치권에 정신장애인들이 많다고 말했고 홍준표 한국당 전 대표도 비슷한 발언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두 건은 올해 1월 진정이 들어갔습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언어장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썼고 의사 출신인 박인숙 한국당 의원도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들을 모욕하는 말을 했습니다. 올 1월에 진정한 사건에 대해서 빠른 판단과 결정이 나왔으면 장애 비하 발언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거라고 인권위는 이해찬 대표와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진정도 최대한 빨리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기금이 도입 31년 만에 700조 원을 넘었습니다. 일본과 노르웨이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인 만큼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큰 관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돈이 허투루 쓰이거나 또 석연치 않은 투자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앞으로 기금을 운영하는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기로 했습니다. 15년 만에 제도를 손질하는 건데 일본 전범 기업같이 문제가 되는 기업에 투자를 제한하는 방침은 여전히 빠져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환경과 사회적 요소를 고려해 투자하겠다. 지난 7월 열릴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된 책임 투자 활성화 방안 내용입니다.
전범 기업이나 가습기 살균제 관련 기업 같이 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는 투자를 제한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논란 기업에 대한 투자는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본의 전범 기업 투자에 대한 관심이 지금 높습니다. 이 부분도 추이를 보니까 조금 퍼센테이지는 줄어들었지만 절대 금액으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 국민을 공포와 불안에 떨게 했던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에요. 사건의 실체가 드러난 2016년 이후 국민연금 투자 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났습니다. 석 달 만에 열린 오늘 기금운용위원회에선 의견 안건으로도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지난달까지 상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었는데 또 미뤄진 겁니다. 입법 예고가 돼 있고 논의가 진행 중이라서 그 내용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다음 달엔 내겠다고 하지만 아직 공청회 일정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6월 달에 확정하는 거로 알고 있었는데 결국 11월까지 넘어온 거거든요. 정부의 의지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다. 700조 원까지 불어난 국민연금 투자가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큰 만큼 투자의 공공성을 끌어올리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초대형 태풍 하기비스가 접근하고 있는 일본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비행기도 못 뜨고 기차도 멈춰섰습니다. 우리나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지만 워낙 힘이 센 태풍이라 동해와 남해안에는 태풍급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도쿄 남남서쪽 790km 떨어진 곳을 지나고 있습니다. 모레 새벽 일본 도쿄 남서쪽 해안에 상륙한 후 홋카이도 동쪽으로 빠져나갈 걸로 예상됩니다. 중심 부근 풍속은 초속 50m, 최대 순간 풍속 초속 75m의 매우 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강한 태풍이 일본에 상륙하는 건 1991년 이후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많게는 800mm의 비가 쏟아질 걸로 예상됩니다. 도쿄와 오사카를 중심으로 항공과 기차편도 줄줄이 취소됐습니다. 태풍의 강도가 강한 만큼 우리나라에도 태풍급 바람이 불 걸로 예상됩니다. 한반도에 가득 찬 차고 건조한 공기와 태풍의 덥고 습한 공기가 가까워지면서 기압차가 커지고 강한 북동풍이 불 걸로 보입니다. 현재 제주도와 남해, 동해 전 지역에 풍랑특보가 발효됐고 동해안에는 오늘 밤 강풍주의보가 내려집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들 지역엔 초속 20m가량의 매우 강한 바람과 최대 7m의 높은 파도가 예상됩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홍콩에서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됐던 한 여대생이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자신뿐 아니라 함께 체포된 다른 사람들도 성적 학대를 받았다고 했는데요. 홍콩 경찰은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적은 없다고 밝혔지만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조민준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홍콩 중문대 총장 간담회에서 한 여학생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검은 마스크를 쓴 이 여대생은 소니아 응이라고 신원을 밝힌 뒤 지난 8월 송화법 반대 시위 도중 체포돼 구치소에 수감됐을 때 자신이 경찰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체포된 다른 사람들도 경찰로부터 성적인 학대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여대생은 마스크를 벗고 자신의 얼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홍콩 경찰은 해당 구치소에서 성폭력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다며 조사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22일 홍콩 바닷가에서 옷이 벗겨진 채로 발견된 여성 시신이 지난달 19일 실종된 15살 천혜린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시위에 활발히 참가한 천혜린이 누군가에 살해됐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터키가 시리아 국경을 넘어 쿠르드족 민병대를 공격한 지 이틀째입니다. 터키군이 공격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쿠르드족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데요.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민간인들입니다. 9개월 된 아이가 또 폭격으로 숨졌고 7만 명이 피난길에 나섰습니다. 이한기 기자입니다. 시리아 국경 지역에선 여전히 검은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습니다. 터키가 시리아 국경을 넘어 쿠르드족 민병대를 공격한 지 이틀째, 터키는 국경 근처 10개 마을을 점령했습니다. تم تحرير قرية كشتو من الميليشيات الانفصالية من فرقة الحمزي قوات خاصة بتاريخ تكبير الله أكبر. 시민단체인 시리아 인권 관측소 등에 따르면
지난 이틀간 양측 군인 약 50명이 숨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민간인 피해도 커지고 있습니다. 반격에 나선 쿠르드족이 터키 국경 지역을 포격하면서 9개월 된 아기를 포함해 민간인 6명이 숨졌습니다. 이미 7만 명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전투가 계속되면 피난민은 3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بعالم جوا لسه الصبح اجتنا 6-7 قذايف ولسه بعالم جوا ما طلعت ما تقدر تطلع لانه ما عندها واسطات. 사태가 심각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뒤늦게 중재 의사를 밝혔습니다. Treated in many ways, okay? We have a very good relationship with Kurds, or we can mediate. I hope we can mediate. 하지만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자신들은 테러리스트들과 싸우고 있다며 물러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JTBC 이한길입니다. 이란이 드디어 축구 경기장 문을 여성 축구 팬들에게 열었습니다.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막은 지 38년 만인데 그 사이 한 여성이 남장을 하고 들어가려다 체포된 뒤 분신해서 사망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이날 열린 월드컵 예선전은 여성들의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이 열리는 이란 경기장 앞. 경기 시작 전부터 여성들의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이란 정부가 38년 만에 여성에게 축구 경기장 입장을 허용했습니다. 그동안은 여성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입장을 막았습니다. 이란의 한 여성 축구 팬이 남장을 하고 경기장에 입장하려다 체포된 뒤 분신 사망한 사건이 계기가 됐습니다. خوبه دیگه واقعا یک اتفاق خیلی خوبیه حالا امیدوارم تکرار بشه خانوما احتیاج دارن به اومدن به ورزشگاه به شادی به حمایت کردن تیمشون 경기장 안은 여성 축구 팬들의 환호와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8만석 가운데 여성에게 배정된 3,500석의 좌석은 1시간 만에 매진됐습니다. 경기를 마친 선수들은 여성 관객을 향해 박수를 보냈습니다. 모두 한마음이었지만 이날 경기장 관객석만큼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높이 2m의 남녀 분리벽이 세워졌고 경찰이 출동해 경계를 지켰습니다. 출입 시간도 출입구도 모두 따로였습니다. برای بار اول برای ما خیلی مهیج بود امیدواریم که بتونیم بازی بعدی هم بیایم و در آخرم با همسرامون با پدرامون و خانواده‌هامون بشیم. JTBC 김혜미입니다. 올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아비 아머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가 선정됐습니다. 노벨위원회는 아비 총리가 에티오피아와 오랫동안 국경 분쟁을 벌여온 에리트레아와 평화협정을 맺는 등 영내 평화를 이뤄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에리트레아와 에티오피아는 1998년부터 3년 동안 전쟁을 벌여 희생자 7만 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가 오늘 오후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하토야마 전 총리는 나빠진 한일 관계가 안타깝다며 두 나라가 역사의 진실을 이해하며 협력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정치인이 봉하마을을 방문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하토야마 전 총리는 오늘 부산대학교 초청 강연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오늘 오전 경기도 수원의 한 고등학교에서 과학실 표본 유리병이 깨져 독성 물질인 포르말린 10ml가 누출됐습니다. 사고 직후 학생들과 교사 850명 전원이 대피했는데 8명이 기침과 두통을 호소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포르말린은 살충제 등으로 사용되는 독성 물질로 일정량 이상 들이마시면 중추신경 장애를 일으키는 발암 물질입니다. 어제 오후 중국 장쑤성 우시시 고가도로 일부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밑에서 달리던 차량 3대를 덮쳤습니다. 이 사고로 모두 3명이 숨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사고가 과적 차량 때문에 일어난 건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이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형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엽니다. 이 경기장은 6만 7천 명까지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인데 해외 가수가 단독 공연을 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에선 환영의 뜻을 담아 주요 건물 곳곳에 방탄소년단을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마라톤을 2시간 안에 뛸 수 있을까? 마라톤 역사에서 가장 궁금했던 이 질문에 곧 답이 나올지 모릅니다. 마치 실험을 하듯 가장 빠른 마라토너가 평탄한 코스에서 뛰어난 페이스메이커들과 함께 달리게 하는 건데요. 이 신기한 도전 과연 성공할까요? 문상혁 기자입니다.
2년 전 케냐의 킵초게는 마치 정교한 실험을 하듯 마라톤에 나섰습니다. 경주차가 달리는 평탄한 트랙에서 달렸고 옆엔 같이 뛰면서 경쟁해주는 페이스메이커가 여럿 달라붙었습니다. 이렇게 달리면서 세운 목표는 단 하나였습니다. 2시간 안에 마라톤 거리 42.195km를 완주하기.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했습니다. 최종 기록은 2시간 25초였습니다. 페이스메이커의 도움, 편한 코스를 선택한 터라 세계 기록으론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1년이 흘러 킵초게는 진짜 마라톤에서 2시간 1분 39초의 신기록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마치 단거리 선수처럼 마라톤 코스를 100m당 평균 17초씩 달려야 가능한 2시간 벽 깨기. 킵초게는 올해도 이 실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장소는 오스트리아의 한 공원. 시간은 내일로 정해졌을 뿐 아직까지 정확한 출발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습도 80%, 섭씨 7도에서 14도 사이의 시간대에 뛰기 위해서입니다. 이번엔 2년 전보다 페이스메이커 숫자를 늘렸습니다. 특히 자전거를 탄 페이스메이커는 5km마다 물과 에너지 음료를 건넵니다. 킵초게는 이번 도전을 위해 한 주에 230km씩 달리며 연습했고 진흙 위를 달리는 훈련도 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다시 꺼낸 상복으로 정했습니다. 예, 상복. 상을 당했을 때 입는 옷 이야기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오늘 서초동 대법원을 찾았습니다. 법원이 조국 장관 동생에 대한 이 영장을 기각한 것에 항의를 했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직접 들어보시죠. 예. 법복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인 저로서는 정말 오늘 괴로운 날입니다. 사법부가 지키고자 하는 것이 법질서인지 아니면 조국 일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영상을 좀 더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검은 상복을 입고 있는 모습이 아마 눈에 띄실 겁니다. 예, 모두 검은 넥타이를 메고 있군요. 네, 이 사법 치욕의 날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고 지금 보시는 건 이 영장 실질 심사 맡았던 판사가 그동안에 어떤 경우에는 영장을 내줬고 어떤 경우에는 영장 안 내줬는지 비교하는 피켓까지 내건 모습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국 장관 동생 영장을 기각한 법원에 항의하려고 상복을 꺼내 입었다. 그래서 다시 등장한 상복이다. 그런 거군요. 네, 이 사법부에 대한 근조를 주장하기 위해서겠죠. 특히나 이 한국당은 최근 들어서 이 상복을 입고 투쟁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패스트트랙 충돌 과정에서 이 두 차례에 걸쳐서 의원들이 모두 보이는 이런 의원총회 자리에서 검은 옷들을 입고 이렇게 의원총회에 임하는 모습이었는데 예. 이 당시에도 의회 민주주의의 종언이다라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근조를 주장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왔던 발언도 직접 들어보시죠. 오늘 자정부로 20대 국회는 죽었습니다. 민주주의도 죽었습니다. 작은 저항의 표시로 머리를 깎았습니다. 예, 저때도 저렇게 삭발을 했었군요. 네. 자, 아무래도 정치권에서 저렇게 강하게 반발을 한다고 하면 다음번에 이제 검찰이 또 영장을 재청구할 수도 있고 법원도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부담이 생길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도 이 점을 우려를 했는지 오늘 이런 논평을 냈습니다. 한국당은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압력을 삼가라라는 논평을 냈는데 그런데 여기서 시간을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면 이 상황과 정반대의 상황도 있었습니다. 지난 1월 이 김경수 경남지사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을 때 이때에는 오히려 반대로 민주당이 양승태 적폐사단의 조직적 저항이다라면서 사법부를 비판했었고 예. 오히려 반대로 또 한국당이 삼권 분립을 훼손시키려는 시도를 당장 중단해야 할 것이라면서 오늘과는 다르게 이때는 이 법원을 압박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예. 게다가 최근에는 여야가 좀 경쟁적으로 서초동 찾아서 고소 고발하는 모습도 잇따르고 있는데 이를 놓고서 이 사회적 갈등을 조정해야 할 여의도 정치가 사실상 많은 판단들을 서초동의 검찰과 법원들에 맡기고 있다. 그래서 여의도가 서초동만 바라보고 있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볼까요? 네, 다음 키워드는 편지와 직권 남용으로 정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건 최순실 씨 얘기입니다. 보도를 하나 보시죠.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 중인데 최 씨가 오늘 구치소 직원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고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등을 접견하지 못하게 했다라는 이유인데 류 전 최고위원이 소셜미디어에 최 씨가 직접 쓴 자필 서한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서한 내용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어제 쓴 겁니다. 이건 바뀐 이름, 이 최서원 이름으로 썼는데 누가 위해서 이런 지시를 했는지 밝혀지기 바란다. 독방에서 미쳐버릴 정도의 나날을 참아온 나에게 재판을 앞두고 정신을 어지럽히고 재판에 지대한 영향을 주려는 것으로 보여짐에 더더욱 붕괴하며 고발한다라고 썼습니다. 최 씨가 직원들을 고발할 혐의가 이 직권 남용과 권리 행사 방해 등인데 자주 들어본 혐의죠. 이건 그러네요.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적용된 혐의이기도 합니다. 예. 자, 그나저나 최 씨가 수감정에도 계속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최 씨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사람은 방금 소개해드렸던 류여해 전 최고위원인데 박 전 대통령의 석방도 주장을 하고 있죠. 예. 지난달 2일에도 최 씨가 옥중 편지를 썼는데 이것 역시도 류 전 최고위원의 입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이것도 직접 들어보시죠. 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전무후무한 모든 과정의 프리패스한 것도 왜 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덮으려 하는가? 우리 딸은 덴마크에서 6개월 감옥살이 하면서 마약쟁이들과 섞여서 옥고를 치렀고 예. 뭐 그러면서 조국 장관 딸과 자신의 딸 정유라 씨 비교하면서 불쌍하다. 뭐 이런 주장을 펼기도 했었죠. 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규정상으로 이렇게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사람들끼리 편지를 주고받는 것 어떻습니까? 일단 주목해야 할 점은 이 두 사람은 공범 관계고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관련 법들을 좀 살펴보면 구치소는 이 사건의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재판이 끝나지 않은 수용자들은 분리 수용하고 서로 접촉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편지 같은 경우에도 이제 관련법 내용이 있는데 특히 범죄 증거 인멸 우려 등이 있을 때 서신의 수신과 발신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편지를 주고받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최 씨는 그럼에도 이런 것들에 자신이 박 전 대통령에게 편지 쓰는 게 이런 법률에 규정된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구치소 직원들을 고발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최재원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도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전국의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19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기온은 17도에서 25도로 평년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태풍 하기비스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전남 남해안, 경상 해안 지역엔 초속 35m를 넘는 강한 바람이 부는 곳도 있겠습니다. 예, 오늘 밤 12시 30분 밤샘 토론에서는 조국 대전과 검찰개혁, 그 향방은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합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뉴스가 끝난 뒤에는 소셜 라이브가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에 대해서 기동팀 기자들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